네,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얘기하는 게 갑자기 편집 없이 대본 없이 얘기하는 거라서요. 조금 진행이 어설플 수 있기도 하겠고요. 음, 오늘 녹화를 하게 된 이유는요. 어떤 어머님이 아이 언어 상태에 대해서 여쭤왔어요. 아이가 이제 영아 연축인데 발달이 좀 늦고 그다음에 언어가 좀 늦는데 아버님 생각에는 좀 기다려보자 그런 생각이 있고 또 어머니 생각에는 좀 뭔가 뭐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한테 질문을 하셨는데 이제 언어에 대한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 글로 제가 설명해 주기에는 조금 부족한 게 있지 않을까 싶어서 급하게 이제 프레젠테이션 만들어서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어머님 질문의 팩트를 보면 세 가지 경우에요. 첫 번째는 언어 상태, 학습 상태가 저희 딸이 어떠한지 궁금해 하셨고요. 두 번째는 언어 발달이 문제없이 개선되는지 혹은 늦게라도 개선이 되는지 불안하시다는 얘기죠. 그리고 엄마가 어떻게 해야 될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세 가지를 물어보셨어요. 아마 뭐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처음 저를 만나실 때 저희 딸의 얘기를 많이 물어보십니다. 아무래도 이제 먼저 간 사람이 어떻게 했는지 알면은 본인도 좀 더 희망을 가질 수 있고 편안하겠죠. 근데 일단 저희 딸에 대해 상태에 대해서 얘기 드리면은 굳이 얘기까지 할 필요 있나 싶은데 제가 후회하고 있는 부분이 저희 딸한테 언어 영역이에요. 제가 조금 더 일찍 그걸 캐치해 줬으면은 좀 더 빨리 발달했을 텐데 저희 딸의 경우는 지금 문장 구성을 하는데 완벽하진 않아요. 완벽하진 않고 올해 봄쯤에 제가 토마티스 라는 언어 프로그램을 알게 되면서 이제 늦게 시작한 게 있어요. 그 프로그램을 시작하게 되면서 남들은 모르지만 여름방학이 지난 다음부터 저희 딸이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이제 알아채시는 분도 있었죠. 일단 발음이 좋아져요. 발음이 좋아졌고 그다음에 발성이 좋아졌고 그다음에 예전에 쓰지 않던 단어를 쓰게 되고 예를 들면 그리고 또 한 1주, 2주 정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저희 집사람한테 이런 얘기를 했대요. 엄마, 나비공원 가서 토끼 보자. 남들 보기에는 별다른 게 아닐 수 있지만 저희한테 굉장히 큰 변화였거든요. 아이가 이제 언어가 좀 더 성숙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지금 저희 집 앞에 문 앞에 나갈 때 항상 얘기를 안 했어요, 저희 딸이. 근데 어느 날 아이가 이게 그 락잔치를 현관문을 열어보더니 안 열리니까 생전 처음으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상하다. 이상하다. 그래서 저희가 얘기했죠. 아, 연재야 문이 안 열리니까 이상해? 이렇게 이제 호응을 해줬죠. 언어라는 게 그렇습니다. 부모님 마음이나 제 마음에는 아이가 갑자기 유창해지고 의사소통을 할 수 있게 되고 그다음에 본인의 뜻을 얘기하고 또 엄마 아빠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대로 따라주고 이런 거를 원하는데 그 큰 목표를 가기 전에 아이가 발달하고 있다는 게 저한테 굉장히 소중하거든요. 그리고 그 가능성을 저희 딸이 보여주고 있고 저는 저희 딸에 대해서 한정 짓는 게 없어요. 더 갈 것이라는 거, 더 발전할 거라는 거. 조금 늦었을 뿐이지 같이 가자. 엄마 아빠가 도와줄게.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했던 방법을 하면서 아이들이 저희 딸이 단어가 확실해지고 커진다는 거. 그다음에 이런 녹화에서 그런 말을 하긴 좀 그렇지만 들려야지 말을 잘할 수 있거든요. 토마티스 이론에 따르면 들려야지만 말을 잘할 수 있는데 그 발달 지원이나 언어 지원, 언어를 학습해야 될 그 또래 그 시기에 제대로 학습이 경험이 이루어지지 않은 아이들이 잘 안 들린답니다. 토마티스 요법에서 얘기하기를.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러는 거죠. 엄마 아빠가 바나나 얘기해주면은 아이들 듣기에는 자음이 잘 안 들리거든.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자음은 1000분의 20초에서 1000분의 50초 사이에 있기 때문에 자음을 빠르게 읽혀주면 아이들은 귀가 아직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 소리가 안 들린답니다. 근데 이제 발달 지연이나 언어 지연인 엄마들은 보면은 아이가 무의미하게 얘기했다고 생각을 하시고 그걸 무시하거든요. 근데 아이들은 소통을 하려고 얘기하고 있어요. 비록 아이가 라고 얘기해도 그게 빤안할 수도 있거든요. 그 의미를 보면서 아이한테 호응을 해주기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희가 그런 작업을 하고 있고요. 잘 들으시면 쭉 듣다 보면은 제가 어떤 얘기를 하는지 아시게 될 거예요. 자, 문제없이 개선되는지 늦게 개선되는지 이것도
진행되면 아시게 될 거고요. 엄마가 어떻게 해야 될지도 저희가 마지막에 글을 남겨놨습니다. 자, 오늘 말씀드릴 거는 언어 발달을 위하여. 근데 제가 제 딸 치료하고 살아오면서 남들과 좀 다르게 살았던 건 아실 거예요. 생각이 달랐고 보는 관점이 달랐습니다. 보통 엄마들은 혹은 치료 선생님들은 언어는 치료라고 생각하실 거거든요. 근데 제가 공부했고 제가 경험했던 바로는 언어는 치료라기보다도 언어는 경험이에요. 근데 보통 우리가 노력하는 건 마음이 급하잖아요. 마음이 급하니까 언어를 교육하고 언어를 치료하려고 그래요. 근데 언어 치료에 문제가 있어요. 아이들이 원하는 게 아니거든요. 아이들은 언어를 획득하는 게 재밌고 필요했을 때 학습을 하게 되는 건데 우리들은 보통 아이들한테 언어 폭력, 언어 치료를 가하게 되거든요. 아이들은 말을 하지 않는 게 전혀 불편하지 않습니다. 우리만 불편한 거죠. 아이들은 바디랭귀지로 막 얘기되니까 전혀 불편한 게 없어요. 부모만 속이 타는 거죠. 그래서 자꾸 치료의 개념으로 들어가는데 언어는 치료의 개념이 아니라 놀이, 그 다음에 경험, 로 들어가는 게 좀 더 빠르고 아이들이 재밌게 언어를 학습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픈 아이들 엄마들이 이제 착각하는 게 있죠. 착각하는 게 질병과 예를 들면은 뭐 본인 지금은 이제 영아연축 아동의 이제 부모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하고 있는데 영아연축이든 레녹스 가스토든 혹은 뭐 롤란딕 경련이든 뭐 어떤 뇌에 트라우마가 있었어요. 그거로 인해서 아이가 언어가 발달하지 못한다고 이렇게 이퀄. 그러니까 질병이 나오면 무조건 언어가 발달할 거라고 착각하시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질병이 나왔는데도 언어를 획득할 수 있는 경험과 기회가 부족하면 그 아이는 언어를 잘 쓰지 못합니다. 근데 그걸 또 치료라는 완전히 일방적인 방향으로다가 하게 되면은 아이들은 그걸 필요로 하지도 않고 언어가 싫어져요. 글자를 싫어하는 것처럼요. 그래서 우리가 그 질병과 언어 발달을 하나를 볼 게 아니라 언어 학습할 수 있는 기회, 경험이 부족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저는 다른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은 이 문제 때문에 어떤 특정한 뇌질환이라든지 경련, 발작 그런 것들이 있으면은 그 질병으로 인해서 언어가 발달하지 않을 거라고 그렇게 판단하는 오류를 저 역시도 그렇고 다른 부모님도 그렇게 생각하게 되십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그 아이에게 언어 환경이 없거나 혹은 언어 치료라는 아주 좋은 이름으로다가 언어 폭력을 가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좀 낯설고 그렇게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조금 더 진행해 볼게요. 한 가지 사례를 들겠습니다. 예전에 이제 미국에 있던 일이었는데요. 어린 시절에 아이가 이제 언어를 발달하지 않을 때 이제 갓난 시기였죠. 그런 때 어떤 남성으로 인해서 납치가 됐어요. 납치가 됐고 그 아이가 그 납치범의 지하실에서 아무도 없고 그 어두운 방에서 중학생이 될 때까지 감금되어 있었답니다. 전혀 언어 활동이 없었겠죠. 언어 자극도 없었을 것이고. 근데 그 아이가 구출되었는데 그 당시에 언어를 전혀 사용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 아이는 질병 때문에 그런 게 아니거든요. 질병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이 아이는 이제 언어 자극이 없었기 때문에 언어를 할 수가 없었죠. 예전에 아마 그런 것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늑대 소년. 늑대가 언어를 사용하지 않죠. 그래서 그 아이는 커뮤니케이션 하기 위해서 늑대의 울음소리를 했던 것 뿐이에요. 그 아이가 발달 지연이나 발달 장애를 할 수는 없거든요. 여기서 약간 갸우뚱하실 텐데 조금 더 진행해 볼게요. 당시 이 학생은 이제 중학생이 될 무렵에 구출되었고, 그래서 이 아이의 언어 발달을 위해서, 뭐, 요즘 말로 하면 언어 치료겠죠. 그 영어에 대해서 이제 언어 치료를 해줬는데, 늘었는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언어를 습득해야 될 시기가 있는데, 그 시기를 놓쳐버리면은, 아이들 자꾸 잊어버려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 아이가 또 언어를 잊어버리고, 다시 또 교육하고, 이런 식의 반복된 작업이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이걸 봤을 때 우리는 과연 언어 장애라고 생각해야 되는지 혹은 언어 환경이 부족했는지 그것을 눈여겨봐야 되는데요. 우리가 아픈 아이들의 부모님들이 눈여겨봐야 될 점이 있어요. 그거는 언어를 사용하지 않는 아이, 우리가 이렇게 라벨링을 붙이죠. 언어 장애 아이라고 이렇게 내 자식한테 꼬리표를 붙이죠. 우리 좀 바꿔서 생각해 봅시다. 언어를 사용하지 않는 아이인데도 부모의 의도나 말을 알아차리고 행동한다면 그 아이는
좋은 기관, 발성 기관에 문제가 없는 한 언어를 할 수 있는 아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들려야지만 말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아이한테 말을 하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질병에 묶여 있어서 그 아이의 언어는 못할 거라든지 언어는 치료를 해야 된다 그 생각 때문에 아이한테 아무도 말을 걸지 않습니다. 아이를 바라보고 말을 거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놓치는 부분이죠. 자, 여기서 한 가지 제가 좀 재밌는 얘기를 해드리면요. 데이터의 오류를 한번 소개시켜 드릴게요. 예를 들면은 오타하라 증후군 아이가 있습니다. 오타하라 증후군의 아이들을 진단을 받으면 병원에서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이 질환은 발달 지연, 그 다음에 언어 지연이 있을 확률이 몇 프로가 됩니다. 굉장히 높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면은 부모들은 그거를 믿어요. 아, 대학 교수님이 내 딸이 이렇다고 한정을 지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 말은 목사님처럼 아니면은 권위자 말처럼 믿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내 딸은 말을 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믿어버린다고요. 여기서 그 데이터를 갖다 약간 바꿔드릴게요. 모든 데이터에는 오류가 있습니다. 모든 데이터는 오류가 있어요. 오늘 오타하라 증후군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오타하라 증후군일 때 예를 들면은 오타하라 증후군 진단을 받은 아이의 70%가 너무 과학한가요? 50%가 언어장애를 경험한다 라는 데이터 보고 논문적인 논문에서 이제 보고한 자료가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그 사람의 의도에 따라 다릅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 결과는 다르게 볼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냐면은 오타하라 증후군 진단을 받은 부모들이 아이들의 언어 환경을 포기하는 비율, 오히려 그게 더 맞을걸요? 부모들은 아이가 아프다 그러면은 지레 짐작하고 한정 지으면서 그런 환경을 안 줘요. 언어는 청취하고 들려야지만 말을 할 수 있는데 아이가 아프다는 이유로 말을 걸지 않아요. 아이가 오랫동안 누워있기 때문에 눈도 마주치지 않아요. 그냥 밥도 그냥 아무 소리 없이 떠먹이고 그 다음에 젖병도 그냥 아무 소리 없이 먹이고 아무런 환경이 없어요. 그리고 아이를 보면 사실 이해가 되죠. 아이가 그렇게 아픈데 어떻게 즐거울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은 아이한테 말을 걸지 않아요. 본인도 너무 우울하거든요. 그때부터 아이들은 언어를 학습할 수 있는 환경과 기회를 놓쳐버리게 되는 거죠. 제가 보기엔 어떤 특정 질병의 언어장애 이런 것들은 그 데이터는 질병이 있을 때 언어를 못한다가 아니라 오히려 다르게 보면은 어떤 질병이 있을 때 부모들이 아이를 포기하는 비율, 어떤 질병이 있을 때 부모들이 아이에게 언어 자극을 주지 않는 그 경험입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소개시켜 드릴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패스트 포워드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거는 미국에서 영어를 흔히 말하는 난독증이죠. 영어 말을 잘 못하는 아이들, 글을 읽지 못하는 아이들한테 영어를 학습시켜주는 프로그램이에요. 보다 빨리 앞으로 가라. 근데 이 프로그램이 탄생한 일이 스탠포드 대학에서부터 시작이 됐는데요. 스탠포드 대학에서 잠시만요. 집에서 늦게 온다고 전화가 왔네요. 자, 스탠포드 대학에서 실험을 했어요. 말이 어느라고 말을 잘 표현 못하고 이상한 아이들, 난독증, 그런 아이들이었겠죠. 근데 이 아이들한테 3주 동안 프로그램을 했어요. 우리 영어에도 그렇고 한국어에도 그렇고 자음과 모음이 있는데요. 자음은 제 기억에 1000분의 30초인가 1000분의 50초 사이 굉장히 짧습니다. 순식간에 지나가거든요. 우리가 영어에서 번데기 발음이라든지 뜨 발음, 그 다음에 L 발음, R 발음이 잘 안 들리는 것처럼요. 그 영어권에 있는 아이들조차도 자기 나라의 언어가 안 들리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는 한국어에 해당하겠죠? 그런데 우리나라의 자음에 해당하는 가나다라 마바사가 너무 짧게 끝나기 때문에 아이들은 안 들려요. 그런 것처럼 스탠포드 대학에서 어떻게 실험했냐면 그때는 기계로 했는데요. 어떤 목소리를 녹음을 해주고 그걸 아이들 헤드폰으로 들려줬어요. 그 1000분의 30에서 50초에 해당하는 그 자음을 길게 기계적으로 늘려서 들려주는 프로그램을 3주 동안 했습니다. 규칙적으로. 그러고 나서 놀라운 현상이 생겼죠. 아이들이 말을 잘하게 됐어요. 들린다는 거죠. 이걸 머더스 사운드, 엄마의 목소리라 얘기하는데요. 우리가 잘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들의 자녀가 정상이었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은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엄마 해봐, 엄마. 그렇게 얘기 안 하죠. 엄마 해봐, 엄마.
혹은 아빠 해볼까? 아, 아빠. 눈을 주고요. 그다음에 입 모양을 보여주고 그다음에 자음을 늘려서 천천히 엄마의 목소리를 냈을 겁니다. 그런데 보통 보면은 머더 사운드 같은 경우는 하지 않고 거의 언어 치료만 하죠. 이게 문제예요. 그리고 인간의 심리학에서는 아이들은 자기를 창조한, 자기를 탄생시킨 부모를 닮고 싶어 합니다. 즉, 부모가 웃으면 같이 따라 웃고 싶어 하고요. 부모가 언어를 맛깔나게 재밌게 하면은 엄마 아빠랑 소통하고 싶어서 말을 해요. 그런데 이미 엄마 아빠는 너무 지쳐있고 우울해요. 아이한테 말을 걸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리고 자기들은 첫 번째, 이 아이는 언어 지연이 있을 거라 생각하고 두 번째는 뭐냐면요. 본인이 생각하기에 언어는 경험이나 부모가 물려주는 게 아니고 치료라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굉장히 재밌는 경험이요. 30분 동안 언어 치료를 해요. 언어 치료 선생님이 바지라고 얘기해요. 근데 아이는 그때만 언어 자극을 정말 친해지고 싶지도 않고 나한테 강요하는 치료사한테 언어 자극을 받고요. 언어가 싫어지죠. 그리고 집에 가서는 아무도 말을 걸어주지 않아요. 밥 먹을 때도 얘기하지 않고요. 쉬할 때도 얘기하지 않고요. 잘 때도 아무런 얘기를 안 해줘요. 자기를 사랑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도 않아요. 근데 어떻게 언어를 학습할 수 있습니까? 이게 정말 중요한 팩트입니다. 그러니까 자음을 늘려주는 머더 사운드. 근데 잠시 후에 소개하겠지만 이 패스트포워드에서 또 나온 게 이거랑 원리가 비슷한 게 저희 한의원에서 하고 있고 뭐 우리나라에도 몇몇 전문가들이 있는데 토마티스 청취력 훈련이라고 해서 귀에 모차르트 음악과 그레고리안 성가를 들려주면서 들리게 하는 음악이 있어요. 그걸 했을 때 아이들의 감정이 좋아지고요. 언어가 들리기 시작하고요. 그다음에 쓰지 않던 고급 단어를 쓰게 되고요. 그다음에 말하는 게 조금씩 늘어요. 다만 그걸 할 때는 부모가 언어를 맛깔나게 쓰고 아이한테 언어를 얘기해주고 호응해주고 아이가 어떤 말을 했을 때 응원해주는 거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없으면 그것조차도 토마티스 폭력이 되어버립니다. 흔히 많이 보는 부모들의 모습은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언어 치료를 하면서 가정에서 언어 자극 환경이 전혀 없어요. 아무도 말을 붙여주잖아요. 아까 봤던 그 미국에서 납치됐던 아이 혹은 늑대소년처럼 아무도 나한테 말을 걸어주지 않아요. 언어를 자꾸 치료라고 생각해요. 언어는 부모가 선물해 주는 거고 그 다음에 경험하는 건데요. 그리고 들려야지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다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아이들에게 정답을 강요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아이 상태에서 봅시다. 예를 들면은 이거는 사과야. 사과 해봐. 사과 하면은 아이는 들리지 않아요. 근데 자꾸 뭘 하래요. 근데 아이들이 그냥 엄마가 뭐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이고 우리 딸 나한테 얘기하네. 아이고 좋아라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냥 사과라고 하라 했지 틀렸지. 그 순간 무서워지는 거예요. 엄마 눈치를 보게 되죠. 언어 치료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아이가 계속 뭐 제가 권해주는 토마티스 요법이라든지 언어 환경, 그 다음에 맛깔나는 언어 환경, 그리고 아이를 응원해주고 호응해주고 맞장구 쳐주고 공감했을 때 아이들이 발화가 될 거예요. 어떤 말을 할 때 예를 들면은 신발 했으면은 눈치 보면 알잖아요. 아이가 무슨 말을 한다는 거. 엄마는 알 수 있거든요. 그럼 딸 신발이라고. 오, 우리 딸이 이제 말도 하려고 그러네. 칭찬해주고 오, 그럼 돼요. 저희 집에서 제일 많이 하는 응원이 오예요. 저희 딸이 엄마 나비공원 가서 토끼 밟고 오 이게 다예요. 왜냐면 착하다, 이쁘다, 그 다음에 멋지다 이런 말은 위험한 칭찬이거든요. 아이를 망가뜨릴 수도 있는데 위험한 칭찬에 해당하는 것은 저희 한의원 블로그에 위험한 칭찬이라고 보면 검색해 보시면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는 위험한 칭찬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아이들이 뭘 할 때 우 이런 우 이게 다거든요. 각자 해석하기 나름이에요. 그래서 저희 딸이 뭐 하다가 문이 안 열려갖고 이상하네 그러면은 오 이상하지 연재야 문이 안 열려서 이상하지 아빠가 열어줄게 이런 거예요. 맛깔나게 즐겁게 같이 동참하고 함께 가는 거. 근데 우리가 처음에는 아이의 손을 잡고 옆에 섰었는데요. 언젠가부터는 그 아이 앞에 서요. 나를 사랑해줄 부모가 자꾸 지적하고 평가하고 그 다음에 통제하고 강요하고 그게 아니라 손을 잡고 아이랑 같이 가야 돼요. 아이가 어떤 언어를 표현을 하게 되면은 오 늘었는데 이게 다예요. 그 아이들은 부모가 칭찬해주기 때문에 더 하고 싶고 맛깔나게 얘기하고 싶어져요.
그게 다입니다. 이렇게 아이에게 언어만 강요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가족이라는 거, 우리가 함께 간다는 거. 좀 슬픈 얘기인데요. 식구, 먹을 식자에다 입구자, 식구랑 패밀리, 가족이랑은 다릅니다. 식구는요, 집에서 키우는 애완견도 같이 밥을 먹기 때문에 식구고요. 뭐 고양이도 다 식구예요. 근데 가족은 식구랑은 좀 느낌이 달라요. 가족의 느낌은 어떤 거냐면은 현대적으로 현실적으로 생각한다면은 그냥 지갑을 같이 공유하는 사람. 예를 들면은 결혼했잖아요. 결혼하면은 보통 신랑 신부들이 처음에는 헷갈리는 게 자기 가족은 엄마 아빠로 생각해요. 저도 그랬거든요. 엄마 아빠가 아니에요. 더 이상 엄마 아빠가 아니고 이 남자, 이 여자가 내 가족이에요. 내 지갑을 같이 쓰거든요. 어머니는 아버지 지갑을 같이 쓰는 거예요. 내 가족이 아니에요. 자, 이 얘기를 왜 했냐면 어느 순간부터 우리 아이들은 그림자가 되어가요. 집에 있는 듯 없는 듯 아무도 말을 걸어주지 않고요. 가족이 아니라 식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거는 조금 더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해보고 바꿔봐야 될 사항이에요. 언어 치료를 하면서 언어를 쓸 수 있는 환경이 없다는 거. 영어 공부 단어를 5천 단어씩 외웠는데 실제로 영어를 소통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영어를 못하는 우리나라 현실이랑 거의 똑같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것도 주의 깊게 보셔야 되는데 고운 언어를 아주 이쁜 언어를 엄마가 사용하지만 아빠가 사용하지만 그 어감이 딱딱하고 의도된 어투가 있는데 그거는 아이들을 주눅들게 하고요. 아이들을 긴장하게 합니다. 예를 들면 그런 게 있죠. 아이들한테 얘기할 때, 콧물이 나왔을 때는 닦는 거예요. 그 다음에, 착한 아이는 울지 않아요. 엄마가 얘기했죠. 말은 이뻐요. 근데 어투가 굉장히 불편해요. 이런 분 진짜 많이 봅니다. 참고 있는 거죠. 화났다는 거죠. 아이들은 엄마가 강요하고 화났다는 걸 알고 있어요. 말은 부드럽지만 되게 그 언어가 무서워요. 그래서 언어를 이쁘게 공감하게 네가 사랑받고 있단다. 너는 세상에 정말 바꿀 수 없는 딱 하나의 존재야. 이런 느낌을 주게 돼야 돼요. 제가 대본 없이 얘기해서 약간 좀 말이 좀 어눌합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대안은 첫 번째, 일단은 남들처럼 언어 치료라는 거 다 해보세요. 하는데 단 하나 아이한테 스트레스 주면 안 됩니다. 그것을 놀이처럼 하고요. 강요하면 안 돼요. 언어 치료할 때 저희 딸의 경험이었는데 치료사 선생님이 6개월 동안 바지를 가르쳤어요. 1년 동안 바지를 가르쳤어요. 연주야, 바지 해봐, 바지 해봐 그러는데 참 재밌는 경험을 했습니다. 아이가 바로 앞에 있는데 연주야, 바지 해봐. 바지는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해도 충분하잖아요. 근데 대기실에 아빠 엄마가 기다리고 있어요. 아빠 엄마가 돈을 냈고 내가 열심히 했다는 걸 보여줘야 되고 나는 열심히 했는데 당신 딸이 아파서 못 따라온 것 뿐이에요. 당신이 나한테 지불한 만큼 난 충분히 했어요.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바지라는 말을 가르칠 때 제 딸한테 주의가 가 있는 게 아니고 밖에 있는 엄마 아빠한테 들리게 연재야 바지 해봐. 바지 옳지 바지 이러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죠. 주의가 그 사람한테 가 있어야죠. 그 아이한테 연재야 바지 해봐. 바지 선생님도 바지 입고 있네. 바지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바지 따라해 보세요. 누가 따라합니까? 싫죠. 저라도 싫겠는데. 그래서 치료가 아니고 강요가 아니고 노려야 합니다. 그리고 반복 학습을 해야겠죠. 집에서도 해야 되겠고. 그리고 가정에서 부모나 가족이 맛깔나게 이야기를 하는 환경 노출이 굉장히 중요해요. 참 어려운 문제인데요. 저도 집사람한테 이거를 부탁을 했어요. 당신과 내가 맛있게 맛깔나게 웃으면서 즐겁게 다가라도 먹던가 아니면 술 한잔 하거나 밥 먹으면서 얘기를 하면은 아이들이 엄마 아빠가 즐거운 그 환경 속에 자기도 참여하고 싶어요. 그러면 뭐래요? 언어 소통이거든요. 그럼 아이들은 듣게 된답니다. 근데 엄마 아빠들이 딱딱한 말투, 짧은 말투, 그 다음에 별로 행복하지 않은 말투만 있으면 아이들은 언어에 호기심이 생기지 않아요. 그래서 말에 음료를 실어서 끊어 읽고 멈추기도 하고 예를 들면 제가 지금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연재야 먹을까? 이런 거예요.
했어? 이런 거예요. 답변하지 않아도 좋아요. 계속 기도하면서 아이한테 멈추기도 하고요. 빠르게 얘기하기도 하고요. 톤을 바꾸기도 하고 그렇게 동화구연 선생님처럼 이렇게 아이한테 얘기해 주는 것도 있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즐겁게 얘기하는 것을 많이 해요. 보통 초등학교 수준의 단어만 외우면 의사소통이 가능하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일상생활에서 하는 말들을 아이가 경험하게 해주는 거, 학습 경험, 언어 경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의미 없는 발음처럼 느끼지만 아이가 발화하는 것은 의미 있는 발화일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걸 무시하지 않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아 신발이라 얘기하고 싶었구나. 신발 이거 우리 딸 많이 늘었네 하면서 그거를 호응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뭐 칭찬하고 싶으면 오 이게 다예요.